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기 정말 힘드시죠? 저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인내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할 때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변이와 변종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변이와 변종의 차이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변이는 소규모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변형이에요. 지금까지 나타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들이 염기서열 3만 개 중에서 20몇 개가 달라져서 아직은 코비드19입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이 소규모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다가 보면 아예 종 자체가 다른 변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단순한 감기를 일으키던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사양고양이를 거치면서 사스라고 하는 변종 코로나가 생겼죠. 또한 박쥐, 낙타를 거치면서 메르스라고 하는 변종 코로나도 생겼고요. 또 박쥐에서 인간으로 코비드19라는 코로나 변종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종이 돼버리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변이 바이러스의 기존 백신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져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국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 14일 이후에 알파 변이에는 88 내지 92%, 델타 변이에는 79%의 예방 효과를 보였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회 접종을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 알파 변이에는 79%, 델타 변이에는 6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혹여 걸렸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는 무려 90%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변이는 바로 델타 변이인데요. 전파력이 강하고 또한 입원율을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이 치명률은 낮아지고 전파율은 강해지는 쪽으로 변이를 하는데, 이 델타 변이는 전파력도 매우 강한 데다가 중증 진행률도 높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변이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위험도가 덜하다고 알려졌던 20, 30대의 젊은 층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어린아이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걸리고 있어서 기상이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이 기존 코로나는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 이상 등 특징적이었던 반면에 이 델타 변이는 두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인후통, 콧물 순으로 증상이 일반 감기 증상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열, 기침, 관절 통증 또는 복통과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청각 이상이나 시각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감기나 장염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환경에서 잘 생길까요? 평상시 건강하고 영양이 충분한 경우 혹여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였다 할지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서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이 또한 잘 일어나지 않고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몸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바이러스는 자꾸 진화를 하게 됩니다. 암 환자나 장기 요양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면역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속에서 수십 세대의 복제가 일어나는 와중에 유의미한 변이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렇게 면역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보통 검사를 해보면 면역에 관계되는 영양소가 몸속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에 관계되는 영양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언급해 보자면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C, 셀레늄,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셀레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오늘 썸네일에서 언급했던 결핍 시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셀레늄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영양소학과 전문의인 멜린다 베크 박사는 셀레늄이 결핍된 쥐에 일반적인 독감 바이러스를 투입했더니 독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켰고, 이 셀레늄을 충분히 투여한 쥐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셀레늄이 결핍된 쥐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매우 심각한 폐 손상을 입었고, 셀레늄이 충분한 쥐는 증상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셀레늄 섭취량이 정상인 쥐에게 투여를 했을 때 이 정상인 쥐조차도 저항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코비드19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가 있는데 지오바나 베르마노의 연구에 의하면 셀레늄 결핍이 RNA 바이러스의 변이를 촉진시키고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고 또 염증이 활성화되어서 건강한 세포와 조직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5억 내지 10억 명이 셀레늄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셀레늄이 결핍된 토양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지역 토양에서 나는 식물에 셀레늄이 부족하여서 결핍되기 쉽답니다. 중국 북동부, 러시아 동부, 미국 북동, 남동, 오데오 인근, 남미, 북아프리카, 영국 등 유럽 지역, 뉴질랜드 등이라고 합니다. 주요 변이도 브라질, 영국, 미국 뉴욕 등에서 생겼고 인도 또한 셀레늄이 부족한 화강암 기반 토양이 많고 또 1차 유행이 2020년 9월경 빈민층을 휩쓸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식량 문제로 인해서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이런 환자들의 몸속에서 강력한 델타 변이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뭄바이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셀레늄 결핍 시 변이 생성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도 그 증상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흔히 당뇨가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기도 쉽고 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이행하기도 쉬운데 당뇨병 환자는 셀레늄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레늄 결핍 증세로는 활성산소의 폐해, 염증 물질의 증가, 체액성 면역의 저하, 그리고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셀레늄 결핍 시 꼬리가 없는 정자가 생기는 등 심각한 불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결핍 시 암 발생률 또한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에 있어서 셀레늄은 바이러스가 세포막을 침투하는데 그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핍된 사람에게서 더욱더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셀레늄은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이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에 독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셀레늄의 하루 권장량은 성인 50에서 55 마이크로그램, 임산부는 60 마이크로그램, 소아는 20에서 40 마이크로그램 정도이고 WHO는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은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900 마이크로그램쯤 되면 누구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용량이고요. 상한선은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셀레늄이 과잉하게 되면 손톱과 머리카락 등이 부서지고 구토, 설사, 복통, 그리고 피부 발진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생선이나 조개류, 달걀, 브로콜리, 마늘, 배추, 해바라기 씨, 고정하지 않는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어요. 육류에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조금 들어있고요. 오히려 육류를 즐기다가 혈관 건강이 해롭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셀레늄을 섭취하기 위해서 육류를 많이 드시는 것은 그다지 권장되지 않습니다. 어패류나 채소 등을 이용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셀레늄을 섭취할 경우 과잉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아마존에서 채취하는 브라질너트라고 하는 견과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브라질너트에는 100g당 무려 1917 마이크로그램의 많은 양의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너트는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고 많이 먹는다고 하여도 서너 개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이 셀레늄 결핍 토양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셀레늄 결핍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셀레늄이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경우 크게 셀레늄 결핍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감기식의 경우 여러 가지 제품 속에 포함된 셀레늄의 양이 합쳐봤을 때 오버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속에 셀레늄 함량을 꼭 비교를 해보시고 이 상한선을 넘는지를 꼭 알아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셀레늄은 글루타치온과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 같이 복용하면 더욱 좋은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요새 셀레늄 반드시 챙겨야 될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외에도 아까 언급드렸던 비타민 D, 비타민 C, 아연, 단백질 등 면역 관련 영양소에 대한 영상은
작년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에 면역력 높이는 영양소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 코로나 관련 영상이 전부 다 노딱이 붙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면역, 비타민 C라는 제목만 붙어도 전부 다 노딱이 붙는 바람에 그때 당시 올렸던 영상들, 감염 관리편 시리즈 그리고 면역 관련편 시리즈들이 전부 다 노딱으로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찾아가서 보고 오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영양소 부족도 바이러스 변이나 변종을 일으키지만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 순환 감염하는 경우에도 치명적인 변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그들만의 서식지가 있어야 하고 또 산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었고 또한 식용 가축만을 먹어야 되는데 정력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야생동물들을 포획해서 잡아먹는 바람에 그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와서 변종 바이러스가 되었고 인간은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었답니다. 철새의 인플루엔자가 독감을, 그리고 아프리카 원숭이의 바이러스가 에이즈를, 박쥐와 사양고양이를 통해서 사스, 그리고 박쥐와 낙타를 통해서 메르스가, 박쥐를 통해서 또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그만 파괴하고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하고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을 받으시고 먹거리가 안 되면 영양제라도 챙겨 드시면서 코로나가 완전 물러갈 때까지 방역에 협조 잘 해보자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도 누르시고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행복하세요.